복복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천진원 조사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부분에서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안에서는 높은 집값과 과도한 빚,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이고 밖으로는 글로벌 통상 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기 위해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나라를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정들을 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태현 과장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버블 경제 전후의 부채, 인구, 기술 구조, 또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렇게 5가지 주제에 대해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일본의 부채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경제는 자산시장 버블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예로 많이 꼽히죠. 네, 맞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했고, 특히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도 제대로 조정되지 못하고 94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사전에 잘 관리하거나 그렇지 못했다면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라도 부실 부분을 빠르게 구조조정해야 했지만, 당시에는 거시 건전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했고 또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버블이 붕괴되면서 자산시장의 금융 리스크가 금융위기로 실현됐고 결국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보다는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이나 또 부실화된 좀비 기업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돈이 효율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는 자원 배분 왜곡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는 과거 일본 버블기와 매우 닮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레버리지는 23년에 GDP 대비 2배가 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에 근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 집중도는 과거 일본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고 부동산 자금 쏠림으로 인한 자원 배분 왜곡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 가계에 매우 큰 충격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투입도 어려워지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일본의 버블 경제 경험을 볼 때 우리나라는 과도한 버블이 생기기 전에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 민간 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 리스크가 실현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자산시장의 거품이 더 커지기 전에 더 엄격하게 부채 관리를 해야겠네요. 두 번째는 인구 구조입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나라인데요.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나타났나요?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는 생산 연령 인구가 늘면서 인구가 노동력 측면에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이후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게 됩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니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도 낮아졌고 또 고령화로 디지털 전환도 늦어지면서 생산성도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늦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 사회도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여성, 고령층의 사회 진출이 어려웠고 외국인 노동자 활용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저성장, 저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일손 부족이 심각해진 이후에야 노동력 확보를 위한 각종 대응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팀장님,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빠른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까지 24년, 초고령 사회까지 11년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8년, 6년밖에 안 걸렸죠. 노동 투입이 장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도 2000년대 초반에 30% 수준으로 낮아졌고 인구 요인이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일본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일본을 보듯이 대응이 늦어질수록 큰 비용을 오래 치러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경력 단절 여성, 숙련 은퇴자, 쉬었음 청년층 같은 유효인력의 생산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 투자를 강화해서 노동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장은 유휴 인력을 통해 새로운 노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고안해야 될 것 같네요. 추가로 일본이 겪었던 기술과 생산 구조의 변화에서도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일본 하면 제조업 강국이라고 불렸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효율적인 수직 통합 생산으로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고품질의 제조업 제품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IT 기술이 발달하고 제품 생산 방식이 표준화되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수평 분업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이 잘해왔던 수직 통합 생산은 경쟁력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무역 관계도 나빠졌고 한국과 중국 같은 후발주자들도 빠르게 추격해왔습니다. 이렇게 공식처럼 계속해오던 성장 전략이 약해졌지만 일본은 전략을 바꾸기보다는 기존의 전략을 유지했고 그 결과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장애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경험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중국, IT 제조업,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이전과 달라지고 있고 중국은 점차 수입 대신 자국 생산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첨단 산업 생태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또 IT, 의료, 문화 콘텐츠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저성장, 저물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 운용 경험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3년 24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 부채가 늘어난 요인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경기적 적자보다는 인구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적 적자가 주로 작용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금 인상, 의료연금제도 계획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지만 경제 위기와 국민들의 반발, 정치적 갈등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은 23년 기준 50.7%로 비교적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지출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경로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출을 해야겠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관행이 자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수행해 왔는데요.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화 정책 운용 경험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일본은행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정책금리가 0%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게 되자 일본은행은 양적 완화, 위험자산 매입,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비전통적 수단을 도입해서 오랜 기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일본은행이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이 2024년에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정상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5년간의 정책 경험을 되돌아보았는데요. 장기간에 걸친 금융 완화가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높였지만 구조적 요인들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또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경로도 뚜렷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통화 정책은 전통적이든 비전통적이든 경기에 대응하는 수단일 뿐 전반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경제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총 5가지 주제에 대해 교훈을 찾아보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내외 환경의 격변 속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역사학자 노르베르그가 말했듯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기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공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K-콘텐츠 같은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소프트 파워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노후화된 경제 구조를 창조적으로 파괴해야만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설명해주신 김남주 팀장님, 장태훈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BOK 이슈 토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